부채도 자산입니다. 경영이나 회계에서 자산이라는 것은 자본과 부채를 더한 것이죠. 우리가 보통 자산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부채를 가지고 있죠. 심지어 국가, 정부, 은행도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저희 부모님은 옆집 누구 아저씨 알지? 그 아저씨 훔쳐멈청 쓰다가 결국 빚쟁이가 되었어. 그래서 빚은 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말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셨어요. 제가 그 아저씨처럼 될 줄 아셨나 봐요. 저처럼 대출받으면 인생 망할 것 같은 학습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주변 사람들에게 4억 대출 받아서 아파트 사라고 하면 저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제가 대출 받는 것에 겁이 없다고 야, 정말 신기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부채를 이용할 줄 몰라요. 부채라는 것은 마치 불을 다루는 것과 같습니다. 내 몸을 따뜻하게 음식을 익혀 먹어서 맛있게 먹기 위해 불을 이용합니다. 불은 사고가 나면 큰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남기기도 하죠. 불은 부채와 같다. 부채는 불과 같습니다. 우리는 부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부모님이 부채를 잘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말이죠. 군인공제회, 은행, 보험사 이런 곳에서 금융교육을 받았다면 제가 확신하건대 부를 일으키는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그들은 영업하는 그런 회사일 뿐이에요. 우리의 돈이 필요한 곳이죠. 왜? 회사 이익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회사에 돈을 맡기는 것이 인생의 더 이득이라고 홍보하고 영업할 뿐이에요. 홍보와 영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부채도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실거주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시가는 5억입니다. 1억은 내 현금, 4억은 은행 대출을 가지고 샀습니다. 아파트라는 자산은 5억이죠. 어떤 사람은 순자산이 1억밖에 없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출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부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자산이거든요. 순자산 따지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과는 대화도 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 사람은 부채 유지 능력이 자산이라는 개념을 그 자체를 모르니까요. 부채를 발생시키려면 신용이 좋아야 합니다. 신용도 능력이에요. 좋은 직장, 안정된 소득, 깔끔한 금융생활 이런 것들, 이런 신용 좋은 사람에게 부채라는 도구를 사용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우리 산수 한번 해볼게요. 자산은 자본 더하기 부채입니다. 다시 한번. 자산은 자본과 부채를 더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채도 자산입니다. 아니, 왜 부채가 자산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용이라는 시스템에서 우리가 그 부채를 가져도 된다는 능력을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신용이라는 능력도 우리의 자산인 거예요. 부채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서 부채를 활용한다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은행 대출입니다. 대출을 사용하면 그 기간만큼 비용을 지불하면서 대출을 이용하는 거죠. 사용한 기간마다 비용을 잘 지불하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부채를 유지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돈입니다. 임대보증금 또는 투자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개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돈을 말합니다. 타인의 돈을 받을 때는 계약을 하죠. 그래서 언젠가 돌려주겠다는 것이 그 계약의 조건입니다. 타인의 돈을 받는 조건으로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해야겠죠. 부동산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받고 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업 투자금의 경우는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주기적으로 제공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타인의 돈이라는 것도 부채의 한 종류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부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 은행 대출. 두 번째, 타인의 돈. 자, 그러면 부채의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부채는 마치 불을 다루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부채는 자산의 규모를 키우는데 필수 요소입니다. 물론 부채 없이도 자산의 규모를 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물이 시장 평균 수익률 정도 따라갈 뿐입니다. 자산은 자본 더하기 부채. 이 개념은 이해하셨죠? 그럼 부채의 위치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다.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다. 자본이 우리의 실제 현금을 뜻한 거거든요.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입니다. 첫 번째, 자산의 가치는 영원히 오르고 돈의 가치는 영원히 하락한다고 했죠. 그러면 부채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부채는 돈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지죠. 그러니까 부채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고 부채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부채라는 것은 돈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를 떨어진 거기 때문에 부채를 구성하고 있는 돈도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제가 이 원리를 부동산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 주택 가격 평균이 2배가 올랐습니다. 자산 가치의 상승은 2배를 적용해 볼게요. 최초에 자산 10억 빼기 부채 5억은 자기 자본이 5억이죠. 자, 20년 뒤에 자산은 2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자산 가치가 올랐기 때문이죠. 거기에서 부채는 5억에서 화폐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제가 이 힌트만 적용해 볼게요. 부채는 4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은 얼마입니까? 자, 비교해 볼게요. 자기 자본이 5억에서 자본이 16억으로 늘어났다. 금리가 올라가서 부채가 늘어난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금리가 올라가면 부채 유지 비용이 늘어난 것이지 결코 부채 규모 자체가 커진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부채 규모의 가치가 더 떨어지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이고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산 가치의 장기 우상향을 믿어야 합니다. 부채를 잘 이용하면 속력을 강하게 낼 수 있습니다. 부채가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저는 2가지로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2가지 종류의 부채를 자산 하나에 함께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은행 대출과 타인의 돈, 즉 임대 보증금을 함께 쓰는 경우입니다. 전세 보증금도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은행 대출까지 함께 했다? 2가지 종류의 부채를 함께 쓸 때는 아주 조심해야 돼요. 결국 둘 다 언젠가는 돌려줘야 하는 돈인데 그 돈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자, 2번째, 부채 유지 능력을 벗어나는 경우입니다. 부채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은 부채 유지 능력이에요. 쉽게 말해서 대출 원리금 상환 능력이에요. 자신의 고정소득을 벗어나면 언젠가는 그 자산이 처분당하는 날을 맞이합니다. 매매건 경매건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2가지 부채를 함께 사용하는 것과 부채 유지 능력을 벗어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부채를 활용하는 방법이 마치 불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Not a single day goes